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는데 예전에 정말 잘 나가던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던 경험이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에 영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해서 40대 초반에는 강남에 건물을 샀습니다. 모임에 올 때마다 외제차를 바꿔 타고 왔고 골프 회원권이 몇 개인지 자랑하기 바빴죠. 그때 우리 동창들 사이에서 영수는 성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역시 영수는 다르다. 우리 중에 제일 잘됐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 동창회에서 영수를 만났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형편이 어려워 보였거든요.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들었는데 건물도 다 넘기고 지금은 월세방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10년 사이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한 명쯤은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잘 나갔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진 사람들이요. 반대로 젊었을 때는 평범하거나 오히려 힘들게 살았는데 나이 들수록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시죠.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요? 운이 나빴던 걸까요? 시대를 잘못 만난 걸까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례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보입니다. 나이 들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패턴을 알면 우리는 그 실수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젊었을 때 잘 나가다가 나이 들어 힘들어진 사람들의 6가지 공통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런 경향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공통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지출 습관입니다.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분은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신 김 부장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던 박 사장님이세요. 김 부장님은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셨어요. 연봉이 억 단위였고 성과급까지 합치면 매년 정말 많은 돈을 버셨죠. 그런데 이분의 생활을 보면요. 차는 항상 최신 외제차였어요. 3년마다 바꾸셨거든요. 골프는 매주 치셨고 해외여행은 1년에 서너 번은 다녀오셨어요. 자녀들 사교육비도 엄청났고 옷은 백화점 명품관에서만 사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부러워했어요. 역시 대기업 부장은 다르다고요. 반면에 박 사장님은 동네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하셨어요. 한 달 수입이 김 부장님의 3분의 1도 안 됐죠. 차는 10년 넘은 국산 중형차를 타셨고 여행은 1년에 한 번 국내 여행이 전부였어요. 옷은 시장에서 사 입으셨고 외식도 자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김 부장님은 퇴직하신 지 5년 됐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사세요. 퇴직금은 빚 갚는데 거의 다 들어갔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서 60이 넘은 나이에 경비 일을 하고 계세요. 반면에 박 사장님은 슈퍼마켓 접으시고 지금 조용히 연금 받으시면서 여유롭게 사세요. 손주들 용돈도 두둑이 주시고 가끔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다니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김 부장님은 버는 만큼 다 쓰셨고 박 사장님은 버는 것보다 훨씬 적게 쓰셨어요. 김 부장님은 30년 동안 억대 연봉을 받았지만 나중에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적게 벌었지만 꾸준히 조금씩 모았기 때문에 노후가 편안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파킨슨이 발견한 법칙인데요. 지출은 수입이 허용하는 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월급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에 맞춰서 쓰게 되고 월급이 10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에 맞춰서 쓰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사회초년생 때 월급이 200만 원이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그 돈으로도 어떻게든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월급이 훨씬 올랐는데도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요? 그게 바로 파킨슨의 법칙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라떼 효과라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재테크 전문가가 만든 말인데요.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같은 작은 지출이 쌓이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5,000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걸 한 달이면 15만 원이에요.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30년이면 5,400만 원이에요. 커피값만요. 여기에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충동 쇼핑, 별 생각 없이 나가는 외식비까지 합치면요. 우리는 매달 수십만 원씩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가다 나이 들어 힘들어진 분들의 공통점은요. 이런 작은 지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써도 돼. 이 정도 수입이면 이 정도 소비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과시 소비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 해요. 비싼 차, 명품 가방, 고급 시계,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물건들이죠. 문제는 이런 물건들이 실제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나 잘 살아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뿐이에요. 잘 나갈 때는 이런 과시 소비가 가능합니다. 수입이 받쳐주니까요. 하지만 수입이 줄어들면요. 이미 높아진 생활 수준을 낮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해요. 한번 높여놓은 생활 수준을 낮추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입이 줄었는데도 생활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요. 그렇게 빚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이 들어서 그 빚을 감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소비 습관은 어떠신가요?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버는 만큼 또는 버는 것 이상으로 쓰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지난 석 달 동안 카드 명세서를 한번 쭉 보세요. 거기 적힌 항목들 중에서 정말 필요했던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부자가 되는 비결은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를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나이 들어서 치르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출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두 번째 공통점인데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낙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식량을 모은 개미와 노래만 부르며 놀다가 겨울에 굶주리게 된 배짱이 이야기요.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개미처럼 살아야지라고 다짐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실제 삶에서는 배짱이처럼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 잘 나가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 돈을 잘 벌면요. 이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지금도 이렇게 잘 버는데 앞으로는 더 잘 벌겠지. 노후 준비는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즐기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 사촌 형이 딱 이런 케이스였어요. 형은 30대에 IT 회사를 다니면서 연봉이 꽤 높았거든요. 그때 형한테 형, 연금이나 적금 같은 거 하나 해놔라고 했더니 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나 지금 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노후 준비는 50 넘어서 해도 늦지 않아라고 했어요. 형은 지금 55살인데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어요. 회사는 40대 후반에 권고사직 당했고 재취업도 잘 안 됐어요. 지금 형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 30대 때부터 조금씩 준비했더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랐을 텐데 말이에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복리의 마법이에요. 복리라는 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달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지만 복리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에 또 이자가 붙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30살에 매달 30만원씩 연 수익률 7%짜리 상품에 투자하면요. 60살이 됐을 때 얼마가 될까요? 3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30년 동안 실제로 넣은 돈은 1억 800만 원인데 복리 효과로 3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50살에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30만 원씩 10년 동안 넣으면
60살에 약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늦게 시작하면 같은 돈을 넣어도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의 힘입니다. 복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자율이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재테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일찍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복리의 마법을 놓쳤어요. 나중에 더 벌면 그때 모으지 뭐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미래에 대한 잘못된 기대입니다. 50대가 되면 자녀 교육비도 줄어들고 그때 본격적으로 모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50대가 되면 부모님 병원비가 늘어나요. 자녀가 결혼하면 결혼 자금 대줘야 하고 손주 태어나면 또 도와줘야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50대가 되면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52세입니다. 정년이 60세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나이까지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 전에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준비하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착각인 거예요. 나중에는 준비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인간에게는 현재 편향이라는 심리가 있어요. 미래의 큰 보상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요. 내일의 10,000원보다 오늘의 5,000원이 더 끌리는 거죠. 이 현재 편향 때문에 우리는 노후 준비를 자꾸 미루게 됩니다. 이번 달은 좀 힘드니까 다음 달부터 시작하자. 올해는 너무 바쁘니까 내년부터 하자. 이러다 보면 10년, 20년이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들은 이 현재 편향에 특히 취약합니다. 지금 수입이 좋으니까,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덜한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나중에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의 성공이 평생 지속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 더욱 미래를 준비합니다.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모아두고 지금 건강할 때 대비해 놓는 거예요. 겨울이 올 줄 알기 때문에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처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며 미루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매달 10만 원이라도 좋고 5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지니까요. 자, 두 번째 공통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이야기만 했는데요. 사실 나이 들어서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세 번째 공통점인데요. 이건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진실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있을 때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이 계세요. 이 선배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는데 평생 잊히지 않는 말이에요. 사람이 재산이야. 돈은 없어지면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못 만나. 젊었을 때 잘 나가던 분들 중에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았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친구 아버지는 70대 후반의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에요. 직원이 10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셨죠. 그때 친구 아버지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어요. 명절이면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식사 약속은 몇 주 전에 잡아야 할 정도로 바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냐면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잘 대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했죠. 심지어 오랜 친구한테도 너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라는 식으로 대했다고 해요.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돈 버느라 바쁘다며 가족 행사는 거의 참석 안 하셨대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는데 그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싹 다 사라졌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피하고 심지어 돈 빌려달라고 하자 요즘 나도 힘들어서라며 거절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대요. 친구 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대요. 내 주변에 진짜 내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잘 나갈 때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전부 가짜였던 거예요.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였던 거죠. 더 슬픈 건 가족 관계였어요. 오랫동안 소홀히 했던 아내와 자녀들은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진심으로 도와주긴 했지만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대요.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거죠. 친구 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챙길 걸 그랬다. 여러분, 진짜 인맥과 가짜 인맥의 차이를 아시나요? 가짜 인맥은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내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예요. 돈이든 권력이든 명성이든 인맥이든요. 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잃는 순간 이 사람들은 떠납니다. 미련 없이요. 진짜 인맥은 이해관계 없이 맺어진 관계예요.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이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예요.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손 내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들은 이 차이를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잘 나갈 때는 가짜 인맥도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잘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선물도 주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다 내가 가진 것 때문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오만해지기 쉬워요. 성공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가볍게 어기고 말을 함부로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정말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졌을 때 도움을 요청해도 예전에 받은 상처가 있으면 선뜻 나서기가 힘든 거죠. 그때는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서라는 마음이 드니까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잘 나갈 때 더욱 사람을 소중히 대합니다. 잘 나갈 때 베풀고 잘 나갈 때 관계를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야 힘들어졌을 때 기댈 곳이 있거든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느라 바빠서 가족한테 소홀했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가장 외로워합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되면 자기 삶을 살아야 하니까 자주 연락 못해요. 배우자와도 오랜 시간 소원했으면 깊은 대화가 어려워지죠. 결국 돈은 다 잃고 곁에 사람도 없이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떠세요? 진짜 내 편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내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이요. 힘들 때 전화해도 기꺼이 받아줄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내밀어줄 사람 몇 명이나 계세요? 만약 자신이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인간관계를 가꿔보세요. 오랜만에 옛 친구한테 연락해보세요. 가족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보세요.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사람이 진짜 재산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공통점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네 번째 공통점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잘 나가던 사람도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공통점은 배움을 멈춘 것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으셨어요.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잘린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에 다시 일어선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다시 일어선 분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이분은 IMF 때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잘리셨어요. 당시 45세였는데 그 나이에 재취업이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당시만 해도 컴퓨터는 젊은 사람들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 나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50이 다 된 나이에 컴퓨터 학원에 등록해서 기초부터 배우셨대요. 처음에는 마우스 움직이는 것도 어설펐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나니까 웬만한 사무 작업은 다 할 수 있게 됐고 결국 작은 회사의 경리로 재취업하셨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는 작은 사업도 시작하셨고요.
반면에 같이 잘렸던 다른 분은 내 나이에 무슨 컴퓨터냐, 예전에 하던 방식이 제일 좋아라며 배우기를 거부했어요. 결국 그분은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셨고 나이 들어서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배움에 대한 태도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특히 지금은 그 변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2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유튜브가 지금처럼 대중적이지 않았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배움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도태됩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젊었을 때 잘 나가던 분들 중에 배움을 멈춘 분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성공하면 자기 방식에 대한 확신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 방법으로 성공했으니까 이게 최고야. 새로운 거 배울 필요 없어. 내 경험이 다 알려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과거에 통했던 방법이 미래에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바뀌면 과거의 성공 방식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닥이라는 회사 아시죠? 필름 카메라 시대의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오는 걸 알면서도 필름에 집착했어요. 우리가 필름의 최고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파산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분야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그 분야 자체가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분야로 옮기려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데 배움을 멈춘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배움은 뇌를 젊게 유지해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져요. 이게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배움을 멈추면 뇌가 빠르게 노화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하는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낮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컴퓨터를 배우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서 뭐하나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그 생각이 바로 도태의 시작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70에 대학에 입학하신 분도 계시고 80에 스마트폰 유튜버가 되신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못해라는 핑계를 대지 않으셨어요. 그냥 도전하신 거예요. 요즘은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정말 많아요. 인터넷 강의도 있고 유튜브에 무료 강좌도 넘쳐나요.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핑계 댈 거리가 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좀 더 배워보는 것도 좋고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를 따라 해보는 것도 좋아요.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려 읽는 것도 훌륭한 배움이에요. 젊었을 때 잘 나가다가 나이 들어 힘들어진 분들은 이미 다 아니까 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분들이 멈춰있는 동안 계속 앞으로 갔고 결국 그분들은 뒤처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다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무언가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보세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배움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공통점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다섯 번째 공통점은 어쩌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젊을 때 너무 열심히 살아서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분들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공통점은 건강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형님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분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는 게 일상이었고 잠은 4~5시간만 자셨대요.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이 없어서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운동이라고는 회사에서 복도 걷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20년을 달리셨어요. 덕분에 회사에서 승진도 빠르게 하셨고 40대 초반에 임원이 되셨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대단하다, 성공했다고 했죠. 그런데 40대 중반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대요. 당뇨에 고혈압, 거기에 지방간까지. 의사가 지금 생활습관 안 바꾸시면 10년 내로 큰일 납니다 라고 경고했대요. 그래도 이분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약 먹으면서 버티면 되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다가 50이 되기 전에 뇌졸중이 왔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몸이 마비됐습니다. 지금 그 형님은 60대 초반이신데요. 일은 당연히 못하시고 매일 재활치료를 받으세요.
모아둔 돈의 상당 부분이 병원비로 나갔고 일상생활도 혼자서는 힘드세요.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그 돈이 다 병원비로 나가는 거예요.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무리할 게 아니었어. 건강이 다 망가지고 나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 건강은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그 돈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잘 나가던 분들 중에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번 분들이 정말 많아요. 수면 시간을 줄여가며 일하고 제대로 된 식사 대신 인스턴트로 때우고 운동할 시간이 없다며 하루 종일 앉아서만 생활하고요. 스트레스는 술과 담배로 풀었고요. 젊을 때는 그래도 버텨요. 몸이 젊으니까 회복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가는 나이 들어서 청구서로 날아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60세 이상 노인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건강을 지켰더라면 안 들었을 돈이 건강을 소홀히 한 대가로 나중에 몇 배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파서 누워있으면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요. 건강을 지키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창한 게 필요 없습니다. 첫째, 잠을 충분히 자세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해요. 수면 부족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둘째, 골고루 먹으세요.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 대신 집밥을 드시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셋째, 움직이세요.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됩니다. 특별한 운동 안 해도 돼요. 그냥 걷기만 해도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받아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초기에 잡으세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술이나 담배 대신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세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요. 이게 다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간단한 것들을 젊었을 때 안 하면 나이 들어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혹시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고 계시진 않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30분만 걸어보시고 오늘 밤에는 1시간만 일찍 주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젊을 때 지켜야 나이 들어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공통점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6번째 공통점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극적인 케이스인데요. 한 방을 노리다가 모든 걸 잃은 분들 이야기예요. 6번째 공통점은 투기적 성향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방을 노리다가 망한 경우예요. 2000년대 후반 부동산 광풍 때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당시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어요. 그 중에 제가 아는 분도 계셨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정말 안타까워요. 이분은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하시면서 연봉이 꽤 괜찮으셨어요. 집도 있고 저축도 어느 정도 있고 평범하게 잘 살고 계셨죠. 그런데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큰돈 벌었다는 소리를 듣더니 마음이 흔들리신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문제는 방법이었어요. 자기 돈으로만 한 게 아니라 대출을 엄청나게 받으셨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신용대출도 받고 심지어 친척한테 돈도 빌렸어요. 그렇게 해서 서너 채의 집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돈이 됐어요. 집값이 계속 올랐으니까요. 내가 진작 할 걸, 이거 완전 쉽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더 욕심을 부리셨어요. 대출을 더 받아서 더 많은 집을 사신 거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집값이 폭락하고 대출 이자는 감당이 안 되고요.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이자를 내려면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결국 이분은 집을 다 빼앗기셨어요. 원래 살던 집까지요. 그리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70이 다 되셨는데 아직도 그때 빚을 갚고 계세요. 평생 모은 게 다 날아갔고 노후 준비는커녕 빚 갚느라 허덕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투기의 위험성이에요. 투자와 투기는 달라요.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위험을 분산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자산을 불려가는 거죠. 반면에 투기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거예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한 방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높은 수익 가능성만큼 높은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잘 나가던 분들 중에 투기로 망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자기 능력을 과신합니다. 나는 남들과 달라,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둘째, 빚을 내서 투자합니다. 자기 돈으로만 하면 잃어도 그만큼만 잃어요. 하지만 빚을 내서 하면 잃었을 때 빚까지 남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셋째, 한 곳에 몰빵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분산 투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 곳에 다 넣으면 그 한 곳이 망하면 전부 날아가는 거예요. 넷째, 손절을 못합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며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사업 등 분야는 달라도 패턴은 같아요. 한 방을 노리다가 모든 것을 잃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번에 이것만 성공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생각이 바로 투기의 시작입니다. 현명한 자산 관리는 지루해요. 매달 조금씩 적금에 넣고 안정적인 상품에 분산 투자하고 20년, 3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박은 없지만 쪽박도 없어요. 반면에 투기는 흥미진진해요.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고 한 방에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방에 쪽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지루하지만 안전한 길? 아니면 흥미진진하지만 위험한 길? 젊었을 때 잘 나가다가 나이 들어 힘들어진 분들은 대부분 흥미진진한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노후에 치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루하지만 안전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노후의 안정이 젊을 때의 대박보다 훨씬 소중하니까요. 자, 이렇게 6가지 공통점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젊었을 때 잘 나가다 나이 들어 힘들어진 분들의 6가지 공통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버는 만큼 다 쓰는 습관입니다.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 노후를 결정합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둘째,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낙관주의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며 노후 준비를 미루면 나중에 복리의 마법을 놓치게 됩니다. 시작이 빠를수록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돈이 없어졌을 때 곁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짜 재산입니다. 넷째, 배움을 멈춘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배움을 멈추면 순식간에 도태됩니다. 평생 학습이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다섯째,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번 것입니다. 젊을 때 무리하면 나이 들어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소용없습니다. 여섯째, 투기적 성향입니다. 한 방을 노리다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지루하지만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노후를 보장합니다. 이 6가지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부터 뭘 하면 될까요? 실천 가능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늘 저녁에 지난달 카드 명세서를 한번 쭉 보세요. 정말 필요했던 지출이 얼마인지 체크해 보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씩 줄여보세요. 둘째, 이번 주말에 오래 연락 안 했던 사람 한 명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가족이어도 좋고 친구여도 좋습니다. 그냥 안부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살아납니다. 셋째, 내일부터 하루에 30분만 걸으세요. 특별한 시간 내실 필요 없어요.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거나 점심 먹고 잠깐 산책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3가지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거예요. 뭔가를 알려고 하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요, 오늘과 정반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평범했는데 나이 들수록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이분들은 대체 뭐가 다른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50대, 60대 분들의 빚내서 투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세요. 주식, 코인, 부동산, 여기저기 돈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지금 아니면 늦어. 옆집 김씨는 몇 억 벌었다던데 이런 생각들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통계가 충격적입니다. 50대 이상 가계부채가 최근 5년 사이에 60%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50대 이상 개인 파산 신청자도 급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58세 김씨는 아파트 담보대출로 2억 원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했어요. 유튜브에서 지금 사면 2배 오른다는 말을 듣고 올인했죠. 처음엔 올랐어요. 3천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났어요. 더 오르겠지 하면서 팔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팔아야 하는데 손절을 못했어요. 곧 오르겠지 하면서 기다렸죠. 결국 반토막이 났고 이자를 못 갚게 됐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전세집에서 살면서 매달 대출 이자를 갚고 있어요. 60대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 분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신중하게 할 거야. 나는 공부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영상입니다. 빚투가 왜 위험한지,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정말 투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마지막까지 꼭 들어주세요.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50대, 60대가 빚투에 나서는가? 그 절박한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노후 자금 충분히 준비되셨나요? 대부분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이미 은퇴하고 나서 통장을 보면 불안해요. 이 돈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지? 이 불안이 빚투로 이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족한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국민연금 100만 원 받으시면 한 달 생활비로 충분한가요? 부족하죠. 퇴직금도 몇 천만 원밖에 안 되고 예금 이자는 거의 안 붙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주변 성공 사례에 대한 박탈감입니다. 친구가 부동산으로 몇 억 벌었다고 하면 어떤가요? 속상하죠. 나는 왜 그때 안 샀을까? 나도 했으면 지금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유튜브 보면 50대 주식으로 10억 벌었습니다. 부동산 갭 투자로 건물주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 천지예요.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마지막 기회라는 조급함입니다. 20대, 30대는 시간이 많아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50대, 60대는 다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신중함보다 조급함이 앞서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저금리 시대에 예금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전엔 은행에 돈 넣어두면 이자가 꽤 나왔어요. 연 10%씩 붙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고작 연 3%예요. 1억 원을 넣어도 1년에 3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한 달에 25만 원이에요. 이걸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금은 답이 아니야. 투자를 해야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유는 젊은 사람들도 다 아는데 심리입니다. 요즘 20, 30대들 주식, 코인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회사 후배들, 자녀들도 투자하고 있어요. 나만 안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들었다고 시대에 뒤처지고 싶지 않은 거죠. 여섯 번째 이유는 유튜브,
SNS 재테크 정보 과다 노출입니다. 요즘 유튜브만 켜도 재테크 영상 천지예요. 이 종목 사면 100% 오릅니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합니다. 부자 되는 법 알려드립니다. 이런 영상들이 넘쳐나요. 처음엔 그냥 보다가 점점 빠져들어요. 진짜 이렇게 하면 되나? 하면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한 50대 분들의 고백을 들려드릴게요. 55세 박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퇴직금 7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걸로 30년을 어떻게 살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난하게 늙을 것 같았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60세 이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가 주식으로 2억 원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출받았죠. 전문가들은 중장년 비투 증가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노후 불안과 박탈감, 그리고 정보의 홍수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거기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조급함이 더해지면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절박함이 판단력을 흐립니다. 정말 그래요. 급하면 실수해요.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해요. 절박하다고 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0대, 60대의 비투는 20, 30대와는 완전히 다른 위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비투의 치명적 위험, 왜 50대에게 더 위험한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20, 30대가 투자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해서 벌면 돼요. 20년, 30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50대, 60대는 다릅니다.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55세에 5천만 원 손실을 봤어요. 이걸 어떻게 메우죠? 이래서 벌기엔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재투자로 만회하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결국 그냥 손실을 안고 살아야 해요. 5천만 원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두 번째 위험은 수입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50대 중반부터는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임금 피크제로 월급이 깎이고 60세 넘으면 은퇴하게 되죠. 은퇴하면 소득이 뚝 떨어져요. 국민연금 100만 원, 1년에 1,200만 원이 전부예요. 그런데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해요. 2억 원을 연 5%로 빌렸으면 1년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83만 원씩 이자만 내야 해요. 국민연금 100만 원 받으면 17만 원밖에 안 남아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꿔요. 결국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위험은 건강 악화입니다.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못 자요. 혈압이 올라가요. 우울증이 와요. 50대, 60대는 건강이 중요한 시기인데 스트레스가 건강을 망가뜨려요. 제가 아는 한 분은 60세에 주식 투자로 6천만 원 손실을 봤어요. 그 스트레스로 뇌졸중이 왔어요. 반신마비가 됐죠. 돈도 잃고 건강도 잃은 거예요. 의료비는 또 얼마나 들었겠어요.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네 번째 위험은 가족관계 파탄입니다. 배우자 몰래 대출받아서 투자했다가 손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싸움이 시작돼요. 당신이 그걸 왜 했어?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평생 함께 산 부부가 노년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실망해요. 아버지가 그 나이에 그런 걸 왜 하셨어요? 존경하던 부모님이 빚더미에 앉으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심하면 자녀들이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어요. 가족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위험은 신용회복 불가능입니다. 젊을 때 신용불량자가 되면 몇 년 버티다가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50대, 60대의 신용불량자가 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해요. 신용카드도 못 만들고 대출도 못 받고 전세집도 못 구해요. 노년을 신용불량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섯 번째 위험은 이자 부담입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복리로 투자하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빚도 마찬가지예요. 복리로 이자가 쌓이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5천만 원을 연 10% 이자로 빌렸어요.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갚다가 3년 후에 한꺼번에 갚으려고 해요. 그럼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달리면 6,500만 원이에요. 하지만 복리면 6,655만 원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자를 못 갚아서 연체되면 연체이자까지 붙어요. 연 20%씩 붙으면 3년 후엔 8,640만 원이 돼요. 거의 2배예요. 실제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50대 이상 개인 파산 신청자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중 절반 이상이 투자 실패 때문이래요. 주식, 코인, 부동산에 빚내서 투자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사례 연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58세 최 씨는 3천만 원을 신용대출로 빌려서 코인에 투자했어요. 처음엔 2천만 원 수익이 났어요. 신났죠? 그래서 더 빌렸어요. 7천만 원을 추가로 빌렸어요. 총 1억 원이 됐어요. 그런데 코인이 폭락했어요. 8천만 원 손실이 났어요. 남은 건 2천만 원, 빚은 1억 원. 8천만 원 빚이 남은 거예요. 매달 이자 400만 원씩 내야 하는데 수입이 없어요. 결국 개인 파산 신청했고 지금 60대의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50대, 60대의 비투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실패하면 재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빚은 마지막까지 당신을 괴롭힙니다. 당신은 손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 날려도 괜찮으세요? 1억 원 빚져도 갚을 수 있으세요? 아니라면 절대 비투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투 실패 사례, 실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입니다. 56세 김 씨는 아파트 담보대출로 2억 원을 빌렸어요. 집값이 5억 원인데 담보대출 한도가 2억 원이었거든요. 이 돈으로 주식을 샀어요. 대형주가 아니라 작은 테마주를 샀어요. 유튜브에서 이 종목 곧 2배 오른다는 말을 믿었거든요. 처음 한 달은 좋았어요. 3천만 원 수익이 났어요. 봐, 내가 맞았어. 하면서 더 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 5%, 10%. 팔아야 하는데 팔지 못했어요. 곧 오를 거야 하면서 버텼어요.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났어요. 손실이 50%가 됐어요. 1억 원이 날아간 거예요. 이자를 갚을 수가 없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결국 연체가 됐고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낙찰가가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원래 5억 원짜리 집인데 헐값에 팔린 거예요. 은행 빚 갚고 나니 1억 5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걸로 전세집을 구했는데 1억 원짜리밖에 못 구했어요. 남은 5천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60대가 어떻게 살아요?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사례 두 번째입니다. 60세 박 씨는 전세자금 대출로 1억 원을 빌렸어요. 전세 보증금인데 이걸 투자에 쓴 거예요. 어디에 썼을까요? 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말을 듣고 올인했어요. 처음엔 진짜 올랐어요. 3개월 만에 2억 원이 됐어요. 2배가 된 거죠. 완전 신났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했어요. 나 코인으로 1억 벌었어. 그런데 욕심이 났어요. 3억까지 가자 하면서 안 팔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폭락이 시작됐어요. 하루에 10%씩 떨어졌어요. 일주일 만에 30% 빠졌어요. 2억 원이 1억 4천만 원이 됐어요. 패닉에 빠졌죠. 하지만 팔지 못했어요. 이렇게 팔면 손해야, 곧 오를 거야 하면서 버텼어요. 하지만 계속 떨어졌어요. 결국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7천만 원이 증발한 거예요. 전세 계약이 만료됐어요.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요. 은행 대출 1억 원은 갚아야 하는데 손에 있는 건 3천만 원뿐이에요. 7천만 원이 부족해요. 결국 자녀들한테 손을 벌렸어요. 자녀들이 7천만 원을 메워줬어요. 가족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평생 존경했는데 이제 실망이에요. 지금 박 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어요. 사례 세 번째입니다. 55세 정 씨는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아서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어요. 레버리지는 주가가 1% 오르면 2% 또는 3% 오르는 상품이에요. 수익도 크지만 손실도 커요. 처음 2주간은 좋았어요.
주가가 올라서 1,0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주가가 폭락했어요. 이틀 만에 청산당했어요. 5천만 원이 전부 날아간 거예요. 청산이 뭐냐면 손실이 일정 수준 넘으면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전부 잃은 거예요. 신용대출 5천만 원은 남았어요. 매달 150만 원씩 갚아야 하는데 수입이 없어요. 회사는 이미 명예퇴직으로 그만뒀거든요. 결국 개인 파산 신청했어요. 지금 60세인데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어요. 자녀들한테 얹혀 살고 있어요. 사례 네 번째입니다. 62세 이 씨는 지인 소개로 해외 선물 투자를 했어요. 지인이 나 이걸로 1억 벌었어. 너도 해봐 하면서 권했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30년 친구였으니까요.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처음 한 달은 수익이 났어요. 200만 원씩 들어왔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하면서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넣었어요. 총 1억 원이 됐어요. 그런데 2개월 후에 연락이 끊겼어요. 투자한 회사가 먹튀한 거예요. 알고 보니 불법 업체였어요. 1억 원이 통째로 날아갔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못 찾았어요. 친구도 피해자였대요. 1억 원은 노후자금 전부였어요. 이제 남은 건 국민연금뿐이에요. 62세에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요. 60대에 막노동을 하고 있어요. 사례 다섯 번째입니다. 53세 한 씨는 부동산 갭 투자를 했어요. 갭 투자가 뭐냐면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적은 집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매가 5억 원, 전세가 4억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전세 끼고 사는 거죠. 한 씨는 5천만 원으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졌어요. 5억 원이 4억 원이 됐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해요. 하지만 집값은 4억 원이에요. 집을 팔아도 5천만 원이 부족해요. 결국 대출을 받아서 메웠어요. 그런데 새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라 전세 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월세로 돌렸는데 월세로는 대출 이자도 못 갚아요. 매달 적자예요. 지금은 깡통 전세 상태예요. 집은 있는데 빚만 잔뜩 진 거예요. 이 5살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다들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시작했어요. 둘째, 처음엔 수익이 나서 더 욕심을 냈어요. 셋째, 손절을 못하고 물타기를 반복했어요. 넷째, 전문가 상담 없이 혼자 판단했어요. 다섯째, 빚이 빚을 불렀어요. 심리 패턴을 보면 이래요. 이번에만 이것만 마지막 하면서 계속 물타기를 해요. 손실이 커질수록 팔지 못해요. 이렇게 팔면 바보야 하면서 버텨요. 결국 전부 잃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해요. 이미 잃은 돈 때문에 계속 돈을 쏟아붓는 거죠. 빚투 실패 후에 남은 것들은 뭘까요? 빚, 우울증, 가족 갈등, 신용불량, 건강 악화. 돈만 잃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50대, 60대 파산 후 재기는 정말 어려워요. 젊을 때처럼 다시 일해서 벌 수가 없거든요. 결국 평생 빚에 시달리며 살게 돼요. 이들도 처음엔 자신 있었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나는 공부했어 하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다 똑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시장은 냉정하거든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도 따라줘야 하고 타이밍도 맞아야 해요. 그리고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 사기의 표적이 되는 50대, 60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왜 중장년층을 노릴까요? 이유가 명확해요. 첫째, 자산이 있어요. 퇴직금, 집, 예금, 뭔가 돈이 있거든요. 둘째, 판단력이 상대적으로 느려요. 젊은 사람들보다 정보 확인이 느리고 의심을 덜해요. 셋째, 노후 불안이 커서 쉽게 유혹에 넘어가요. 이번 기회 놓치면 끝이에요. 이런 말에 약해요. 사기 유형 첫 번째는 고수익 보장 펀드입니다. 원금 보장에 월 5% 수익 보장합니다. 이런 광고 보셨죠? 이게 전형적인 폰지 사기예요.
폰지 사기가 뭐냐면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한테 수익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투자해서 번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돈을 돌려주는 거죠. 처음 몇 달은 진짜 수익이 들어와요. 정확하게 약속한 날짜에 입금돼요. 와, 진짜네 하면서 추가 투자를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소개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겨요. 회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제야 사기인 걸 알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실제 사례가 있어요. 5억 원 규모 폰지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었어요. 한 분은 6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날렸어요. 사기 유형 두 번째는 지인 소개 투자입니다. 친구나 친척이 좋은 투자처 있는데 같이 할래? 하면서 권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의심 안 하고 투자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다단계예요. 다단계는 이렇게 작동해요. 한 사람이 10명을 모으고 그 10명이 각각 10명씩 모으는 거예요. 피라미드처럼 쌓이는 거죠.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 사람들 돈으로 수익을 가져가요. 하지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손해를 봐요. 모집이 안 되면 망하는 구조거든요. 친구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돈도 잃고 친구도 잃어요. 평생 친구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기 유형 세 번째는 부동산 개발 투자입니다. 이 땅 개발되면 10배 오릅니다. 지금 투자하세요.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 땅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럴싸한 개발 계획서도 있어요. 분양권 계약서도 써줘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전부 가짜예요. 땅은 있는데 개발 허가가 안 났어요. 개발 계획은 그냥 만든 거예요. 돈을 받고 나면 잠적해요. 돈은 못 찾아요. 계약서는 있는데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 유형 네 번째는 가상화폐 ICO입니다. ICO가 뭐냐면 새로운 코인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이 코인이 상장되면 100배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해요. 백서라는 걸 주는데 그럴싸하게 써놨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기예요. 코인 상장은 안 되고 개발도 안 돼요. 그냥 돈만 받고 사라지는 거예요. 가상화폐는 규제가 약해서 사기치기 쉬워요. 실제로 ICO 사기로 수천억 원이 날아갔어요. 사기 유형 다섯 번째는 해외 선물 투자입니다. 미국 주식 선물로 월 10% 수익 이런 식으로 광고해요. 앱도 있고 실시간으로 수익률도 보여줘요. 처음엔 진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앱은 가짜예요. 숫자만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빼려고 하면 갑자기 안 돼요. 시스템 오류, 확인 중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요. 결국 연락이 끊기고 돈은 못 찾아요. 사기의 공통 패턴이 있어요. 첫째,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써요. 세상에 원금 보장하면서 높은 수익 주는 투자는 없어요. 은행 예금 빼고는요. 둘째, 월 수익 보장이라고 해요. 투자는 손실도 있고 수익도 있는 건데 매달 보장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셋째, 지금 아니면 기회 없음이라고 조급하게 만들어요.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넷째, 아는 사람만 모집이라고 해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자존심을 자극해요. 실제 피해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3세 김 씨는 고수익 펀드에 5억 원을 투자했어요. 2년 동안 매달 1,500만 원씩 수익이 들어왔어요. 진짜인 줄 알고 친구들한테도 소개했어요. 친구 10명이 각각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투자했어요.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회사가 사라진 거예요. 알고 보니 처음 2년 동안 받은 수익은 다른 투자자들 돈이었어요. 실제 운용은 안 하고 돈만 모았던 거죠. 김 씨는 5억 원을 날렸고 친구들도 전부 손해봤어요. 친구들은 김 씨를 원망했어요. 네가 소개해줘서 이렇게 됐어 하면서요. 김 씨는 친구들도 잃고 돈도 잃었어요. 지금은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사기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원금 보장에 월 5% 이상 수익? 사기예요. 둘째, 회사를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셋째,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법률 용어 많고 복잡하면 전문가한테 보여주세요. 넷째, 주변 사람들한테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사기당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하세요. 빠를수록 돈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는 의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조급하게 만드는 건 다 사기입니다. 당신이 투자하려는 곳 검증했습니까? 회사 이름 검색해봤나요? 등록된 업체인가요?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5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투자하려면 최소한의 안전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투의 위험성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투자는 해야 하는 거 아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예금만으로는 부족해요. 적절한 투자는 필요해요. 하지만 절대 빚내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 원칙을 지켜야 해요. 원칙 첫 번째, 빚은 절대 내지 마세요. 여윳돈으로만 투자하세요. 대출받아서 투자? 절대 안 됩니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어떤 대출도 투자에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빚은 이자가 붙거든요. 투자는 손실 볼 수도 있는데 이자는 무조건 내야 해요. 투자 손실에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 감당이 안 돼요. 원칙 두 번째,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하세요. 생활비, 노후자금, 비상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총 자산이 2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생활비로 5천만 원, 노후자금으로 1억 원, 비상금으로 2천만 원은 따로 빼놔야 해요. 남은 3천만 원 중에서 일부만 투자하는 거예요. 1천만 원 정도요. 1천만 원 잃어도 삶에 지장 없으면 그 돈으로 투자하세요. 원칙 세 번째, 분산 투자하세요. 한 곳에 몰빵하면 망해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하나만 사지 마세요. 여러 종목에 나눠서 사세요. 주식만 하지 말고 채권, 예금, 부동산도 섞으세요. 한 곳이 망해도 다른 곳이 살아있으면 전체 손실은 줄어들어요. 원칙 네 번째, 단기 수익 욕심 버리세요. 장기 투자하세요. 한 달에 20% 벌자 이런 생각하면 망해요. 단기로 큰 돈 버는 건 도박이에요. 투자는 장기로 해야 해요. 최소 5년, 10년을 보고 투자하세요.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마세요. 원칙 다섯 번째,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마세요. 공부는 필수예요.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재무제표는 어떤지, 업계 전망은 어떤지 알아야 해요. 남이 좋다고 해서 따라하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 이 종목 사라고 해도 본인이 이해 못하면 사지 마세요. 원칙 여섯 번째, 손절 라인을 정하세요. 감정을 배제하세요. 10% 손실 나면 무조건 판다 이렇게 규칙을 정하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손실이 나면 아까워서 못 파는 게 인간 심리예요. 하지만 감정 때문에 손절 못하면 더 큰 손실로 이어져요. 기계처럼 규칙대로 하세요. 원칙 일곱 번째, 배우자와 상의하세요. 투명하게 하세요. 혼자 몰래 투자하면 안 돼요. 배우자한테 나 이만큼 투자할 건데 괜찮아? 물어보세요. 반대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가족이 반대하는 투자는 위험한 거예요. 50대 이상 추천 포트폴리오를 알려드릴게요. 안전 자산 중심으로 가야 해요. 예금 50%, 채권 30%, 주식 20%. 이 정도가 적당해요. 예금은 안전하고 채권도 비교적 안전해요. 주식은 20%만 하세요. 주식도 대형주 위주로 하세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안정적인 기업이요. 절대 피해야 할 투자가 있어요. 레버리지 상품, 선물 옵션, 알트코인. 이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레버리지는 손실이 몇 배로 커져요. 선물 옵션은 만기가 있어서 시간에 쫓겨요. 알트코인은 사기가 많고 변동성이 너무 커요. 이 세 가지는 젊은 사람들도 망하는 거예요. 50대, 60대는 더욱 피해야 해요. 전문가 포트폴리오 예시를 드릴게요. 총 자산 2억 원 중에서 투자 가능한 돈이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예금 2,500만 원 50%, 국채나 회사채 1,500만 원 30%, 대형주 주식 1,000만 원 20%. 이렇게 분산하면 안전해요. 주식이 반토막 나도 전체 손실은 10%예요. 감당할 만하죠. 실천 가이드를 드릴게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안전 투자는 이거예요. 첫째, 증권사 가서 계좌 만드세요. 둘째, 삼성전자 주식 10주 사보세요. 100만 원 정도예요.
셋째, 3년 동안 그냥 두세요. 매일 시세 확인하지 마세요. 넷째, 3년 후에 보세요. 올랐으면 팔고 안 올랐으면 더 기다리세요. 이게 안전 투자예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B2 대신 이렇게 하세요. 현실적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 첫 번째는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돈을 벌기 어려우면 덜 쓰면 돼요. 고정비를 점검해 보세요.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이런 것들 한 달에 얼마나 나가나요? 안 쓰는 건 해지하세요. 통신비는 요금제 낮추고 보험은 중복된 거 정리하고 넷플릭스 같은 거 안 보면 끊으세요. 이것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아낄 수 있어요. 식비도 줄일 수 있어요. 외식 줄이고 집에서 해 먹으세요. 배달 음식 시키지 말고 직접 만드세요. 한 달 식비 100만 원 쓰시면 5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50만 원 아끼면 1년에 6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투자 안 해도 이만큼 모을 수 있어요. 대안 두 번째는 부업이나 일자리를 찾는 겁니다. 수입을 늘리세요. 은퇴했다고 놀지 마세요. 일하세요. 편의점, 경비, 택배, 뭐든 좋아요.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버세요.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5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투자로 6천만 원 벌기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일해서 버는 건 확실해요. 경력을 살릴 수도 있어요. 50대, 60대는 경험이 많잖아요. 그 경험을 파세요. 컨설팅, 강의, 멘토링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 수 있어요. 대안 세 번째는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겁니다. 연금을 극대화하세요.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아요. 70세부터 받으면 36%더 받아요. 예를 들어 65세에 100만 원 받을 걸 70세까지 미루면 136만 원 받는 거예요. 한 달에 36만 원 차이예요. 1년이면 432만 원이에요. 70세까지 어떻게 버티냐고요? 그때까지 일하시거나 예금 이자로 버티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늦게 받는 게 유리해요. 대안 네 번째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영목이지라고도 해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이 있으면 매달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평생 받아요. 집에 계속 살 수 있어요. 돌아가시면 집은 국가가 가져가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돈이 들어와요. 자녀한테 집을 물려주고 싶으면 안 하면 되고 자녀가 집 필요 없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대안 다섯 번째는 집 다운사이징입니다. 부동산을 현금화하세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세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 팔고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면 2억 5천만 원이 생겨요. 이 돈으로 15년은 살 수 있어요. 한 달에 130만 원씩 쓰면 돼요. 큰 집은 관리도 힘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요. 작은 집이 편해요. 청소하기도 쉽고 난방비도 적게 나와요. 대안 여섯 번째는 자녀 지원을 줄이는 겁니다. 선을 그으세요. 자녀 결혼 자금, 집 사는데 보태주는 돈, 손주용 돈, 이런 거 다 합치면 몇 천만 원이에요. 안 주면 그 돈이 노후 자금이에요. 물론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지만 과하게 주면 본인이 힘들어져요. 미안하지만 나도 노후 준비해야 해 하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자녀들도 이해할 거예요. 마인드를 전환하세요. 대박보다 안전이 중요해요. 1억 벌려다가 5천만 원 잃는 것보다 그냥 안전하게 지키는 게 나아요. 욕심을 버리세요. 현실을 수용하세요. 지금 가진 것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2억 원 있으면 2억 원으로 사는 거예요. 10억 만들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2억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50대 60대 B2가 위험한 이유를 6가지 봤습니다. 첫째, 시간이 없어요. 손실 회복할 여유가 없어요. 둘째, 수입이 감소해요. 빚 갚을 능력이 떨어져요. 셋째, 건강이 악화돼요.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려요. 넷째, 가족관계가 파탄나요. 배우자, 자녀와 싸우게 돼요. 다섯째, 신용회복이 불가능해요.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요. 여섯째, 이자 부담이 커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B2와 안전투자와 대안을 비교해 볼게요.
B2는 높은 수익을 노리지만 위험도 크고 실패하면 인생이 망가져요. 안전 투자는 수익은 적지만 원금은 지킬 수 있고 마음도 편해요. 대안은 투자 없이 지출 줄이고 수입 늘려서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마지막 경고를 드립니다. 빚은 마지막까지 당신을 괴롭힙니다. 한 번 진 빚은 갚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50대, 60대는 더 그래요.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빚이 있으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매일 이자 걱정, 원금 걱정에 시달려요. 그게 10년, 20년 계속되는 거예요. B2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만 희망적인 메시지도 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돼요. 이미 B2 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세요. 손절하고 빠져나오세요. 아직 안 했다면 계획을 취소하세요. 노후는 대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사는 게 행복한 노후예요. 빚에 시달리면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빚 없이 작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오늘 빚 내려던 계획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가요? 잃어도 괜찮은 돈인가요? 배우자는 동의하나요? 하나라도 아니면 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50대 안전한 재테크 완벽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빚 안 내고 안전하게 노후 준비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특히 이 영상은 주변 50대, 60대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B2 하려는 분들을 말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이 영상의 목적은 달성된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B2 경험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도움이 될 거예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빚 없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직접 목격한 일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한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그날이 생신이었는지 식당 주인이 작은 케이크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내 자녀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애들아, 아빠 생일인데 저녁에 시간 되니? 그런데 돌아온 답장들은 이랬습니다. 큰아들은 야근이 있다고 했고 딸은 아이 학원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아예 답장도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작은 케이크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시더니 결국 혼자 초를 끄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할아버지에게 만약 충분한 경제력이 있었다면 자녀들의 반응이 달랐을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돈이 없으면 가족마저도 점점 남처럼 멀어진다는 것. 이건 비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나중에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모한테 냉정한 걸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이죠. 앞으로 60분 동안 6가지 핵심 주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해버린 가족의 풍경에 대해서, 두 번째는 경제력이 관계를 바꾸는 심리적 이유, 세 번째는 노후 준비의 현실적 기준, 네 번째는 돈보다 중요한 관계 자본 만들기, 다섯 번째는 세대 간 소통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혹시 중간에 공감되는 부분이나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면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가족의 풍경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였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늘 가족의 중심에 계셨어요. 그 시절에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모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고 그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절대적인 가치였죠. 큰 집에 가면 3대가 함께 사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대가 어우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분들이 40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숫자예요. 이 말은 노인 2분 중 1분은 홀로 지내신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무려 40%가 넘는 노인분들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계세요.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족 구조 자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구 시대입니다. 2025년 현재 전체 가구의 30% 이상이 1인 가구예요. 자녀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평생을 부산에서 산 부모님은 그곳에 남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삽니다. 명절에 한 번, 어쩌면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게 전부가 됐어요. 여기에 더해서 효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게 사회적 합의였다면 지금은 각자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젊은 세대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만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다고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와 30대 중에서 부모님을 직접 모실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10%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은 하겠지만 같이 살지는 않겠다는 응답이 60%였어요. 나머지 30%는 경제적 지원도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냉정한 것일까요? 비정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바뀐 결과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서울에서 30대 직장인이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아시나요?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만 해도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생활비, 교통비, 식비를 더하면 200만 원은 훌쩍 넘어가요. 만약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다면 육아비, 교육비까지 더해지면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균 급여는 얼마일까요? 30대 직장인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세금 떼고 나면 월 300만 원 정도 손에 쥐는 거예요. 여기서 400만 원을 쓰려면 빚을 내거나 저축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마음은 있어도 현실적으로 부모님을 챙기기 어려운 겁니다. 명절에 용돈 10만 원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요즘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한 번은 지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50대인데 위로는 80대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20대 자녀가 있다고요. 부모님은 국민연금도 거의 안 나오시고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자식은 취업 준비 중이라 용돈을 보태줘야 하고 본인은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카드값 걱정을 한대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샌드위치 세대가 아니라 짓눌린 세대다라고요. 이게 바로 지금 50대, 60대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모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데 본인들의 노후도 준비 안 돼 있고 자녀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도 않고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와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나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에요. 이게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게 사회가 그렇게 변한 겁니다. 예전에는 회사에 30년, 40년 다니면 퇴직금 받고 연금 받으면서 노후가 보장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이 얼마나 되나요? 50대에 명예퇴직 당하는 게 일반적이고 재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부모 세대처럼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수님,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안 하신 건 부모님 책임도 있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친구가 완전히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가 해주지 못한 것들, 예를 들면 정서적 지지나 진로 상담 같은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컸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의무감을 느끼기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도움을 주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철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변화다라고 받아들이시나요? 사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경제적 자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경제력이 있고 없고가 가족 관계까지 좌우하는 걸까요? 왜 돈이 없으면 가족도 멀어지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복잡합니다. 사랑과 의리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존재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본능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관계의 호혜성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뤄야 관계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관계의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반대로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면 미안함과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죠. 돈도 시간도 사랑도 전부 부모가 줍니다. 그런데 자식이 성인이 되면 이 균형이 조금씩 바뀌어야 해요. 자식도 부모에게 뭔가를 돌려줄 수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면 이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나라는 부담감이 생기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너무 미안하다는 죄책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기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때 양측 모두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해요. 자식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는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한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65세쯤 되셨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세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이걸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아들한테 매달 60만 원씩 받으세요. 처음 몇 달은 아들도 기꺼이 드렸대요. 그런데 6개월, 1년이 지나니까 아들 표정이 달라지더래요. 돈 드릴 때 한숨을 쉬거나 이번 달은 좀 힘든데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어머니는 너무 미안해서 괜찮다, 나 조금만 아껴 쓸게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50만 원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는 아들한테 연락하는 걸 점점 줄이셨대요. 아들도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횟수가 줄었고요. 명절에도 예전처럼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대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색한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진답니다. 이게 바로 경제력이 관계를 바꾸는 현실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데도 경제적 부담이 그 사랑의 균열을 만드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이 부모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한국 노인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 아시나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돈이 없어서 자식한테 짐이 된다는 생각, 그리고 자식이 자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느낌, 이게 노인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50명이 넘습니다. 이건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예요. 그리고 자살 원인을 조사해보면 경제적 문제가 1순위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측면을 봐야 합니다. 자식 세대의 현실 말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30대, 40대는 정말 힘들게 삽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3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가 한 달에 약 4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주거비, 식비, 교육비,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특히 수도권에 사는 경우에는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만 해도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기본이거든요. 거기다가 요즘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영유아 시기에는 기저귀, 분유, 육아용품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들고 유치원 들어가면 사교육비가 추가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원비로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이에요. 중고등학생이 되면 200만 원, 300만 원도 모자랍니다. 한 번은 제 조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삼촌, 저희는 애들 키우는데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제 월급이 400만 원인데 아내가 벌어오는 돈까지 다 합쳐도 저축은 못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돈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는 대체 어디서 그 돈을 드려야 하나요? 이게 요즘 자녀 세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 세대는 어떨까요? 사실 지금 60대, 70대 부모님들 중 상당수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신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으니까 굳이 노후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당연히 날 챙겨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둘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식 교육시키고 먹여 살리기도 빠듯했지 노후 대비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셋째, 국민연금 제도가 늦게 도입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게 1999년이에요. 그 전에는 공무원이나 일부 직장인만 연금 혜택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70대 이상은 연금을 거의 못 받거나 받아도 아주 적게 받으세요. 실제로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이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예요. 이걸로 어떻게 생활하나요? 집이 있어서 월세 걱정이 없다 해도 식비, 의료비, 공과금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필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70대, 80대에도 일을 하십니다. 새벽 시장에서 청소하시거나 택배 상하차 일을 하시거나 폐지를 주우시는 거예요.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준비를 못한 것도 자식 세대가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은 사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너무 빠르게 발전했어요. 불과 50년 만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지금은 정보화 사회까지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 안전망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어요. 복지 제도도 부족하고 연금 시스템도 불완전하고 의료비 부담은 너무 큽니다. 결국 개인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도 힘들고 젊은 세대도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를 원망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부모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박정하냐고 하고 자식은 부모님은 왜 준비를 안 하셨냐고 하면 관계만 더 나빠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부모 세대는 내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고민해야 하고 자식 세대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한테 나는 지금 이 정도의 경제적 상황이다. 네가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하고 자식은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런 대화가 왜 어려울까요? 우리 문화에서는 돈 이야기를 하는 게 금기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끼리는 더 그렇죠.
가족인데 돈 이야기를 왜 하냐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서로 눈치만 보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든다고요. 우리 집 경제 상황이 이래서 이 정도까지는 도울 수 있어. 대신 이건 어렵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서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그래, 경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추상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만 하면 막막하죠.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해요.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건지 그 기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세요. 뭐 연금 좀 받으면 되겠지 또는 집 한 채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볼까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한 달에 약 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올해 납부하고 많이 낸 분은 100만 원 이상 받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럼 한 달에 5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 소도시에서도 최소 100만 원은 있어야 근근히 살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인 1인 가구 최소 생활비가 한 달에 약 12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식비, 주거비, 광열비, 통신비, 교통비가 포함돼 있어요. 하지만 의료비는 별도예요.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잖아요. 의료비를 더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최소한의 생활이에요. 여행 한번 가거나 친구들과 밥 한 끼 먹거나 손주 용돈 주는 것 같은 건 꿈도 못 꾸는 수준이죠. 그럼 조금 여유 있게 살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국은퇴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후에 적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부부 기준 한 달에 약 28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1인 가구로 치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뭘 할 수 있을까요? 한 달에 한두 번 외식하고 1년에 한두 번 국내 여행 가고 취미 생활 조금 하면서 살 수 있는 수준이에요. 여전히 해외여행이나 큰 지출은 어렵지만 그래도 인간다운 생활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자산, 그리고 추가소득원이에요. 먼저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50대라면 가능하면 60세가 아니라 65세부터 받는 걸 고려해보세요.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나거든요. 1년 늦출 때마다 7%씩 증가합니다. 5년을 늦추면 36%나 늘어나요. 예를 들어 60세부터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5세부터 받으면 한 달에 136만 원을 받습니다. 5년을 더 벌면서 생활하고 그 이후에 늘어난 연금을 받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해요. 두 번째는 개인 자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집 한 채 있으면 월세 걱정이 없으니 그만큼 생활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만 있고 현금이 없는 경우예요. 요즘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70세 어르신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한 달에 약 9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에 주택연금 90만 원은